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자, 제가 약간 썸네일로 어그로를 좀 끌었는데 오늘 컨텐츠는 말 그대로 파나소닉 미러리스를 좀 비추천하는 그런 컨텐츠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파나소닉을 엄청 애정합니다. S1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해서 파나소닉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파나소닉을 꽤 많이 추천을 했어요. 네, 최근에 소니로 다들 넘어갔다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왜 추천해줬냐 이런 얘기도 좀 듣고 해서 대부분 AF 때문이죠. 오토포커스 때문인데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1년 전쯤에 파나소닉 S5 리뷰도 하고 파나소닉 관련 컨텐츠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파나소닉 미러리스들을 추천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파나소닉 미러리스를 사지 말라고 하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파나소닉 미러리스를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파나소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토포커스가 구리다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메라가 많아요. 덕션도 운영하고 김비디오님하고 같이 카메라도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소니도 있고 캐논도 있고 레드도 있고 웬만한 카메라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덕션에서 김비디오님이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가 이 파나소닉 카메라입니다. 저희 덕션에서 이 파나소닉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순전히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인터뷰, 지금 이런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나소닉 S5나 제가 가지고 있는 S1, S1H, GH6 이런 것들로 간간히 찍었어요. 그 정도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리개 좀 조이고 오토포커스로 사용을 해도 딱히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오토포커스 그래도 쓸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김 감독님하고 너무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풍경 좋은 데 가서 2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힐링을 하고 오자 해서 개인적인 취향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꽤 딥하게 사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오토포커스를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넓은 데서 계열지 같은 데서 사용을 해보면서 깨달았어요. 파나소닉 오토포커스는 정말 쓰레기구나. 사용을 못할 수준이고 이게 신뢰도를 물어본다면은 사실 한 50% 언더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리개를 조이고 매뉴얼로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조리개를 조여서 찍을 거면 굳이 점사 렌즈를 사야 하는가 이런 현타도 좀 오는 부분이 있고 신뢰도 자체도 굉장히 낮고 심지어 제가 GH6로 촬영한 경우에는 조리개를 F 거의 11까지 조였는데도 나가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엉뚱한 걸 잡아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다 날려먹어 보신 분들은 물론 매뉴얼로 찍으면 된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제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한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파나소닉을 한 대만 가지고 어떤 컨텐츠들을 찍기에는 오토포커스 성능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줬다가 욕을 먹는 이유를 이제는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토포커스를 못 잡는 게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잡은 상황에서도 이게 특히나 배경이 복잡한 풀숲이나 수풀이 있는 경우에는 워블링이 엄청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 파나소닉에서 제일 오토포커스가 좋다고 하는 최신 바디인 S5, S1, GH6 가리지 않고 다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워블링 때문에 푸티지를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쓴 게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오토포커스 성능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아서 이제 파나소닉은 이런 컨텐츠에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실 처음에 쓰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파나소닉 색감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풍경 담는 데 가서 파나소닉의 파스텔 톤 느낌의 예쁜 색감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풍격이니까 조리개를 조이고 찍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첫 번째 이유로 파나소닉 오토포커스를 꼽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전에 리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포커스가 구리면 이제 매뉴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나소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 S5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S5가 LCD와 뷰파인더가 다 엄청 구려요. 오토포커스가 안 좋으면은 뷰파인더나 LCD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구려서 피킹이나 이런 걸 사용해도 매뉴얼로 잡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 여기 모니터를 하나 붙여야 되는데, 그럴 거면 이렇게 작고 가벼운 카메라를 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구린 오토포커스 성능과 구린 LCD 성능이 만나서 최악의 푸티지가 나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파나소닉이 핀만 맞으면 정말 쨍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막 매뉴얼로 돌리고 하다 보니까 날려먹는 푸티지가 많아서 다음 버전이 나온다면은 오토포커스를 구리게 할 거면 적어도 이 LCD만큼이라도 좀 좋은 성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LCD 성능이 제일 구리기로 유명한 거는 소니잖아요. 소니는 오토포커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LCD가 구려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화각 정도만 확인을 하면 어차피 다 맞을 거기 때문에,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LCD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두 번째 단점을 구린 LCD 화면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4K 60프레임이 이제 크롭이 되고 4K 120프레임은 아예 되지도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10비트를 지원하는 바디가 전사를 통틀어서 많지가 않았어요. 4K 60프레임이 크롭이 돼도 그냥 괜찮은 스펙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10비트가 되는 것만으로도 추천을 해드릴 만한 그런 바디였는데, 이 S5 뿐만이 아니라 상위 기종인 S1, S1H도 4K 120프레임은 촬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할 때는 1.5배 크롭이 됩니다. 사실 요즘에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4K 60프레임이에요. 왜냐면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슬로우를 주고 싶을 때 또 적당 값의 슬로우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1.5배 크롭이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이걸 크롭 바디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소니 FX30이나 캐논의 R7을 사용하지 굳이 이걸 사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출시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스펙적으로도 타사 바디에 비해서 이제는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능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세 번째 아쉬운 점을 4K 60프레임이 크롭되는 걸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렌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진짜 파나소닉 흑우인 게 렌즈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24105 f4, 그리고 70에 200 f2.8, 그리고 뭐 1635 f4, 2470 f2.8, 그리고 50.4 이렇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렌즈는 2060 번들 렌즈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파나소닉 이 렌즈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파나소닉 L 마운트가 출시된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1.4 렌즈는 이 50mm 밖에 없고요. 좀 저렴한 렌즈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라인업이 다 갖춰지지도 않았어요, 메인 라인업이.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고, L 마운트는 이제 라이카랑 시그마와 마운트를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그마에서는 많은 렌즈들이 나왔지만 캐논이나 소니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나 탐론 같은 렌즈들을 사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파나소닉에서는 심지어 같은 마운트를 공유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시그마 렌즈를 사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안 그래도 안 좋은 오토포커스가 시그마를 끼는 순간 더 안 좋아집니다. 거의 사용 못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렌즈군들이 많지 않은 것 뿐만이 아니라 무겁기도 하고 크고 거기다 비싸고, 예를 들어서 이 70에 2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8kg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소니의 70에 200 GM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한 1kg, 얘가 한 1.8kg, 실제로 들어봐도 엄청 무겁고 크기 차이도 꽤 많이 나요. 이렇게 보면 특히나 이제 무게 차이에서 엄청 많이 나는데, 이렇게 자, 이게 각사의 50mm .4나 .2 렌즈들인데, 이게 캐논의 50.2 렌즈고요, 이게 소니의 50.2 렌즈예요. 얘는 파나소닉의 50.2도 아니고 50.4 렌즈인데 제일 크고 제일 무겁죠. 렌즈군들 자체가 적을 뿐더러 상위 렌즈군들이 너무 크고 무거운 걸 단점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고 가격 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것들을 대부분 뭐 신품으로 산 것도 있고 뭐 딴 거랑 바꾼 것도 있고 중고로 산 것도 있는데, 살 때는 렌즈들을 이게 뭐 270, 뭐 300 얼마 이렇게 해서 다 샀는데 파나소닉만 유독 거의 반타작 나는 렌즈들이 많아요. 사실 현명하게 파나소닉 렌즈를 구매하고 싶으면 출시하고 한 1, 2년 있다가 장터에 매복하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만, 또 사고 싶은 거는 사야 되니까 항상 뭐 신품으로 구매를 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는데, 이제 렌즈들 뿐만이 아니라 이 바디도 가격 방어가 안 돼요. S5 같은 경우에는 신품으로 렌즈 2060이랑 같이 220만원 뭐 이렇게 주고 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두 개 합쳐서 한 100만원 초반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잘 팔리지도 않아요. 요즘에 왠지 모르겠는데 타사 바디들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래서 그 가격에 팔 거면 그냥 쓰겠다라는 마인드로 쓰고 있고, S1 같은 경우에도 브이로그 업데이트까지 하면 200 몇십만 원을 주고 샀는데 뭐 S5랑 중고 가격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중고 가격 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신품으로 사는 건 무조건 비추예요. 근데 정 써보고 싶다 하면 중고 장터 잘 매복하셔가지고 중고를 하나 사가지고 써보다가 오토포커스에 지치신다면 다시 중고로 내치는 걸로 하는 그런 그림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구린 오토포커스, 두 번째 구린 LCD, 4K 120프레임이 안 되고 60프레임은 또 크롭되고, 렌즈가 너무 크고 무겁고 비싸고 렌즈군도 아직 많지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고 가격 방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린 6가지 단점을 제외하고 이제 파나소닉의 남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강력한 손떨방과 파나소닉의 색감을 좋아하는 뭐 저 같은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손떨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논도 인바디 스테빌라이저를 지원하는 뭐 R5, R3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이랑 거의 같은 성능이에요. 손떨방 자체도 이제 파나소닉만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손떨방 때문에 산다 라고 할 거면 캐논을 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색감인데, 사실 이 색감만큼은 각 회사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색감은 취향이니까 제 취향이 파나소닉 색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점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유튜브 촬영할 때나 가끔 쓰고 오늘은 파나소닉을 쓰고 싶다 라고 해서 억지로 쓰는 거지, 일을 할 때는 최근에는 거의 다 소니로 촬영을 해요. 촬영을 가면 협업 오신 대부분 분들이 다 소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 맞추고 하려면 소니가 편해서 소니를 사용을 하고, 또 유튜브 촬영이거나 뭐 인터뷰 촬영할 때 피부톤 같은 거 예쁜 걸 얻고 싶을 때는 가끔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캐논이 오토포커스도 좋고 색감도 뭐 파나소닉에 뒤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캐논에 손이 더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파나소닉의 오래된 팬으로서 애증 같은 게 남아서 못 버리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 오토포커스는 도저히 이제 용서가 안 될 수준이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가격대에 이 크기에 뭐 이 색감이면 가성비가 꽤 좋은 바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타사에서도 10비트를 지원하는 보급기들이 많이 나오고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써야 할 이유가 없어진 그런 바디예요. 물론 이제 S1H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디이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는 꽤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뷰를 촬영하거나 그럴 때 좋은 색감을 얻고 장시간 오랫동안 촬영할 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영상을 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드는 타깃은 이제 이걸 파나소닉을 사용해보지 않은 뭐 초보자분들이나 유튜브에 한번 사용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파나소닉을 사용해보지 않았으면서 유튜브를 하는데 한번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소니를 쓰다가 색감이 아쉬운데 파나소닉 색감이 좋다는데 한번 써볼까 싶은 분들은 넘어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구린 오토포커스 성능에 깜짝 놀라실 게 뻔하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비추천이에요. 사실 오토포커스 하나만 해결이 돼도 대부분의 단점들이 다 없어지는 게 파나소닉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상차 오토포커스 하나만 들어가도 파나소닉은 지금 판매량의 2배는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논이나 소니나 니콘 쓰시는 분들 중에 이 파나소닉이 위상차를 지원하고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빨라진다면 넘어오실 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영상 수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상차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까지 행보로 볼 때 위상차 오토포커스를 넣어줄 것 같지도 않고, 파나소닉을 내치려고 해도 너무 멀리 와가지고 손해볼 걸 생각하면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S1과 S5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오토포커스 성능에 어떤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이 파나소닉 카메라의 바디들은 구매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잡소리 하나만 해보자면은, 사실 카메라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카메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동료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 카메라 리뷰는 광고가 대부분이어서 볼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저도 뭐 많이 들었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한국 시장이 워낙에 좁기 때문에 다음 바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사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똑같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최근에 이런 덕션을 운영을 하면서 사고 싶은 카메라 정도는 사서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 컨텐츠처럼 실제로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 뿅.